네, 안녕하세요. 예, 유민국제법연구소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해양의 군사적 이용입니다. 이 주제는 사실 약간은 좀 강론적인 이슈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양법의 기본적인 그 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한 좀 종합적인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 국가들 간의 어떤 군사적 대립 관계 뭐 그런 것들이 해양법의 틀 속에서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 먼저 이제 그 기본적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양법 체제가 그동안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해양법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양의 평화적 이용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유엔 해양법 협약 규정들과 들을 살펴보고 실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공해나 이의지 그리고 영해 등지에서의 어떤 실질적인 군사 활동에 있어 가지고 어떤 이제 논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보시는 그림은 지금 저희 현행의 유엔 해양법 협약 체제 하에서의 그 해양에 대한 법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영해 그리고 이지, 대륙붕, 공해라는 식으로 이제 현재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 체제상의 어떤 그 수역에 대한 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해 같은 경우는 12해리까지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의 수역으로 연안국이 완전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 그리고 그 이원으로는 접속 수역, 그 다음에 배타적 경제 수역, 뭐 대륙붕, 뭐 공해 이런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해를 넘어서 그 외곽의 수역으로 나가면은 이제 연안국들에게 인정되는 어떤 권리 자체가 완전한 주권에 이르지 못하는 약간은 조금 부족한 그런 권리들이 이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에는 사실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접속 수역이라든지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든지 대륙붕이라든지 뭐 심해저라든지 이런 체제는 이제 존재하진 않았었고요. 실제로 이제 영해와 공해 이렇게 두 체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해도 지금은 12해리라고 지금 보통 인정이 되고 있지만 옛날에는 12해리가 아니었죠. 근데 이 영해라는 체제도 이런 체제가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 체제로 들어오면서 아까 보신 것처럼 다층적인 체제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알아두실 만한 거는 실제 이제 어떤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제 연안국들이 더 넓은 수역을 향해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기반이 마련되고, 그리고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과 같은 체제가 만들어졌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일종의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앞서 이제 연안국들이 더 넓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욕구가 있는 반면에 기존의 해양을 넓게 이용을 하고 싶어 하는 어떤 해양 강대국들의 욕구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공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공해 자유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항행을 하고 그 공해상의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로운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해양 강대국 같은 경우는 이 연안국들이 자꾸 뭔가 이제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더 넓게 이제 자국의 관할이나 통제를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해양 강국의 그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이용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해와, 그 다음에 연안국들이 자기 앞바다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관할권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욕구, 그 두 개의 욕구와 어떤 가치, 이런 충돌 사이에서 이제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의 해양법 협약 체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가 사실 오늘 말씀드릴 해양에서의 군사 활동,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똑같은 틀을 가지고 이제 대립 관계를 이루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그럼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그럼 이제 군사적 활동에 대한 규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이것을 이제 좀 살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양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논의의 출발점은 그래서 평화적 목적의 이용이란 무엇인가, 이제 그걸 이제 화두로 제가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 가져왔습니다만, 이제
공해부터 해서 이의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좀 규정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 87조의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해 자유의 대원칙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공해는 모든 국가에게 개방이 된다. 그리고 항행의 자유라든지 상공비행의 자유라든지 뭐 과학조사의 자유 등이 인정된다. 그리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88조를 보시면 평화적 목적을 위한 공해의 보존,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달아놨는데, 이 말은 이제 뭐 공해라고 하면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 보존된다라는 어떤 그 문장을 축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해에 있어서도 평화적 목적이란 어떤 이 화두를 하나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해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이런 체제들은 그 제58조 유엔 해양법 협약 제58조를 통해서 이의지 속에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죠. 이의지라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할 텐데, 이의지 체제 속에도 이제 똑같이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58조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제87조에 규정된 뭐 항행, 상공비행의 자유, 뭐 이런 여러 가지 국제법적으로 적법한 해양 이용의 자유를 이제 이의지에서도 향유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또 제88조 이제 평화적 목적을 위한 공해의 보존, 그 규정도 그 제58조를 통해서 배타적 경제 수역에 이제 준용이 됩니다. 결국 이제 이의지에서도 해양은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이 되어야 된다. 이제 요런 이제 포인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아까 공해의 자유에 있는 제87조 부분에 있는 세 번째 제가 지금 막대기가 있는데, 다른 국가의 이익에 대한 적절한 고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적절한 고려라는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공해를 자유롭게 이렇게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국가의 이익을 함부로 해하거나 하는 식으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적절하게 아주 배려를 하고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내용이 또 이의지 체제에서도 보면은 제58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이의지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국가들은 그 이의지를 이제 갖고 있는 그 연안국의 어떤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 적절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같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다른 조문들에도 많이 나옵니다. 심해저나 이런 해양과학조사 이런 부분에서도 나오고요. 특히 이제 301조에 보면은 이제 해양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유엔 헌장상 국제법 원칙에 따른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또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내용을 보시면 일단 해양은 평화적으로 이용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그게 큰 이제 그 큰 주제임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규정들을 통해서 몇 가지 이런 쫙 이렇게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첫째는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는 금지된다.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는 금지된다. 이거는 사실 저희 유엔 해양법 협약뿐만 아니라 유엔 헌장에도 나오는 어떤 지금 오늘날 국제법 체제에서의 큰 대원칙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하나 뽑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아까 살펴봤듯이 공해나 이의지 뭐 여타 등등의 해역들은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이 되어야 된다. 이게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평화적 목적이라는 이제 그 범주 안에서 국가들은 이제 협약상에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어떤 권리 의무 관계에 따라 가지고 자유롭고 적법하게 그 해양을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이용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다른 국가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그 뭐 이의지에서의 어떤 연안국의 권리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절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처음에 보면은 이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의 금지, 요거를 이제 보시면 대강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군사랑 이제 연결을 시켜 보시면 이제 뭔가 이제 해양에서 저기 군함이 가서 이제 막 다른 나라 선박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공격 행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활동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힘들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 해양에서의 군사 활동이라는 건 실제로 그렇게 막 군함에서 정말 이제 대포 쏘고 하는 그런 식의 활동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는 뭐 기동훈련, 예를 들어서 뭐 선단을 이뤄가지고 그 군함들이 선단을 이뤄서 이렇게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뭐 그런 식의 훈련, 내지는 뭐 무기 실험 뭐 그런 것도 있고, 내지는 또 이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뭐 해양에 대해 어떤 정보를 조사하는 그런 활동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아까 그런
좀 공격적인 행위하고는 약간 구분이 되죠. 하지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군사 활동이라는 어떤 큰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이런 좀 완전히 그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이런 좀 군사 활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게 사실 큰 좀 논란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힌트를 얻으려면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그 유엔 해양법 협약 규정을 통해 가지고 그 평화적 목적의 이용이란 게 뭘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군사 활동 중에 어떤 뭐 기동 훈련이라든지 뭐 무기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평화적 목적의 이용에 해당할까라는 이제 의문을 이제 가지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화적 목적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이상의 뭐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뭐 규정도 없고 해석도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기동훈련, 무기실험, 뭐 그 군사적인 조사 활동, 뭐 정보 수집 활동, 뭐 이런 것들이 과연 공해나 이지나 이런 곳에서 허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논란이 사실 제일 이 오늘의 사실 주제의 큰 이제 핵심적인 지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그 유엔 해양법 협약 체제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유엔 해양법 체제 자체가 일종의 그 조금 더 멀리 바다를 나가기 위한 연안국의 어떤 욕구와 그다음에 해양은 넓게 쓰고 싶어하는 어떤 강대국들의 같은 욕구가 약간 충돌 대립하면서 만들어진 체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군사 활동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이런 대립 관계가 그대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양 강대국 같은 경우, 해양 강대국 같은 경우 조금 더 넓은 바다를 이제 누비고 다니고 싶은 거죠. 이제 이런 이제 해양 강대국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최대한 이제 뭐 다른 나라 근해에 가가지고 뭐 군사 작전이라든지 뭔가 정보 수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싶어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어떤 그 유엔 해양법 협약 규정 체제에서 무력의 행사나 금지에 해당하지 않은 어떤 비침략적인 군사 활동 들은 이제 해양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라는 이제 넓게 조금 이제 허용하는 그런 입장의 태도를 취합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연안국, 조금 뭐 힘이 없는 그런 연안국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 강대국들이 이렇게 막 뭐 군함들을 몰고 와가지고 자국 연안을 이렇게 막 누비고 다니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 사실 좀 많이 걱정되겠죠. 이제 언제 또 뭐 침공을 당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걱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안보상의 이익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어떤 외국의 군사 활동, 해양에서의 군사 활동 자체를 가급적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큰 축의 어떤 대립 관계가 그 구체적인 어떤 그 활동별로 계속 뭐 논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양 강대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가라고 한다면 오늘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 될 테고 또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자국의 관할권 확대를 이제 중시하는 연안국의 입장을 좀 대변한다라고 할까요? 이런 국가 중에서는 이제 또 중국이 또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중 간 요즘 많이 나오는 대립의 틀에서도 그 해양의 군사적 이용이라는 주제는 참 좀 재미있는 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제 해양에서의 군사 활동에 대해서 규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수역별로 제가 한번 나눠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공해부터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공해는 앞서 이제 제가 간단히 이제 그 협약 규정에 대해서 이제 그 개관을 해서 드렸는데 모든 국가에게 일단 개방이 되고 항행의 자유, 모든 선박들은 공해를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배를 이제 그 항행시킬 통항의 어떤 그런 자유가 있다라는 게 인정이 되지만 그곳에서도 뭔가 타국의 이익에 대해서는 적절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약간의 제약이 좀 생깁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실제적인 군사 활동에 대한 논의들을 찾아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항행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군함이 뭐 이제 공해상을 이렇게 쭉 항행을 하는 거, 그거 자체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과연 이제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핵무기 실험을 제외한 군사훈련, 무기 실험, 통상적인 뭐 좀 재래식 무기 실험 뭐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면서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이 지금 성안될 때에
그 있었던 논의들을 또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3차 해양법 회의 당시에 이제 외국 해안이나 국제수로 근처 공해상에서 어떤 전투훈련 구역을 설정하는 걸 금지하자, 이런 제안이 이제 나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채택이 되지 못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일종의 이제 공해상에서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런 훈련 뭐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허용을 하는 그런 국가들의 이제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핵무기 실험을 제외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핵무기 실험이라는 건 사실 근데 유엔 해양법 협약 체제 자체가 딱 이제 금지한다고 하기보다는 오늘 이제 다른 이제 국제 규범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대표적으로 이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뭐 예, 그런 조약도 있고요. 그리고 유엔 해양법 협약 규정 속에서도 보면은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이제 뭐 이제 해양 환경 오염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해양 환경 오염 같은 것들을 이제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무기 실험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주 예전에 뭐 강대국들이 저기 태평양 공해상에서 뭐 그렇게 핵실험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금지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하고 연계해서 한 가지 또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군사훈련, 무기실험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이런 군사훈련이나 무기실험을 할 때 일종의 뭔가 이제 그 주변 상황이 위험해지잖아요. 이제 위험해지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국가가 이제 주변의 그 선박들의 이 구역을 딱 설정합니다. 구역을 설정해서 이 구역 자체에서 우리 뭐 언제 뭐 무기실험한다, 언제 뭐 무슨 군사훈련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항행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항행금지구역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논란도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보시면은 87조 2항에 보시면 타국 이익에 대한 적절한 고려 의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해양에서 우리가 군사훈련을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들의 통항의 어떤 그런 자유를 고려를 해서 뭐 이런 이제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로 또 이걸 좀 엄격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항행을 금지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항행에 대한 제한이다. 타국이 갖고 있는 항행의 자유에 대한 그 제한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설정해서 타국에게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도출하는 것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갖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는 대강 이제 공해상에서는 그나마 좀 이런 군사훈련이나 무기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좀 넓게 좀 인정이 된다라는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부분은 이제 EEG,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군사 활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군사 활동 문제는 앞서 공해보다 훨씬 더 논란이 더 많고, 대립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런 해양 강국과 연안국의 대립이 이제 치열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어떤 그 상정하는 상황은 이제 A라는 국가가 있으면 A라는 국가에 이제 200캐리까지 EEG가 있겠죠. EEG가 있으면 그 EEG에 B라는 국가, 다른 데 있는 국가가 딱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뭔가 기동 훈련을 한다든지, 뭐 사격 훈련을 한다든지, 뭐 무기 훈련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아까 뭐 정보 조사 활동 뭐 그런 걸 한다든지, 뭐 요런 거를 상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양의 어떤 자유를 부르짖는 어떤 그런 이제 강대국들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을 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반면에 앞서 말했던 A 국가 같은 경우는 왜 우리 EEG에 니네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이렇게 막 해라는 식으로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게 실제 그 유엔 해양법 규정상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앞서 이제 공해상에서 이제 항행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공해상과 똑같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도 기본적으로 항행의 자유는 인정이 됩니다. 앞서 제가 그 규정이 어떻게 준용된다,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 군함이 타국의 이의지상을 항행하는 거, 그거 정도는 이제 자유롭게 인정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저기 보시면 이제 연안국이 갖고 있는 일정한 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권리가 있거든요. 뭐 어업이라든지 자원 탐사, 뭐 개발, 그리고 뭐 환경 오염 방지,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이제 권리들이 있는데 그 권리들을 침해하지 않고 이제 양립 가능한 범위에서 이제 그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표상하는 문구가 이제 제 협약 58조 3항에 나오는 이제 연안국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하라. 예, 요런 내용으로 이제 투영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앞서 말씀드렸던 A 국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 외국의 배가 우리나라 이의지에 와가지고 군사 활동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정작 그 이의지가 귀속 이의지를 갖고 있는 그 국가 입장에서는 자국의 권리에 대해서 적절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거에 무엇을 적절히 고려할까요? 자국의 권리라는 거. 예. 그거를 일종의 안보상의 이익을 자국이 그 배려받아야 될 적절하게 어떤 고려되어야 될 어떤 그런 어떤 이익 권리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연안국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그 이의지상에서 외국의 군사 활동 이런 거 있어가지고 사전에 통보를 해라. 예. 내지는 허가를 받아라. 라는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브라질, 인도, 중국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실제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 채택 이후에 뭐 브라질, 인도 뭐 몇 개 국가들은 어떤 이런 군사 활동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사전 통보나 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해석 선언을 달기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뭐 이런 국가들, 예, 해양 강대국들은 아니 무슨 소리냐, 여기는 당연히 이의지도 항행의 자유가 인정이 되고 공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뭔가 이제 정말 이제 그 연안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들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 통보나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입장을 취합니다. 앞서 그 브라질, 인도 같은 국가들이 유엔 해양법 협약 그 채택 이후에 그런 해석 선언을 달았을 때도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국가들은 그 해석 선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바로 표명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 채택 바로 되고 얼마 안 돼서 정말 큰 이제 논란에 또 휩싸였던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이지에서의 군사 활동인데 일종의 앞서 뭐 그림도 나왔지만은 뭐 기동 훈련 뭐 이런 거 무기 시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텐데 약간 특수한 형태의 이제 군사 활동의 범죄에 들어가지만 예, 그런 이제 조사 활동이 있습니다. 이제 배를 이제 띄워가지고 어떤 뭐 그 해양의 어떤 그 해저 지형을 조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이제 관련 정보들을 습득하는 그런 이제 조사 활동인데 넓게 표현했을 때 뭐 이런 활동들을 이제 군사조사 이렇게 뭐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용어상의 좀 혼란도 있고 다른 이제 그 유사 활동들도 많기 때문에 딱 뭐라고 이제 특정 지어서 말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군사조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군사조사 같은 문제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연안국의 어떤 이지상에 외국의 배가 와서 어떤 뭐 조사를 하는 거죠. 해저 지형을 조사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군사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과연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군사조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제가 썼습니다만 유엔 해양법 협약에는 해양과학 조사라는 개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의지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하려면은 그 이의지에 대해서 그 타국의 이의지에서 이제 여는 그 해양과학 조사를 하려면 그 국가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조사 같은 경우에 좀 그럼 이 해양과학 조사에 준해 가지고 연안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그 강대국가 해양 강대국가 이제 그렇지 않은 반대편의 국가들 사이에 어떤 동의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가지고 또 대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요거는 이제 그거와 갖고 관련된 실제 제가 사례를 몇 개 가져왔는데요. 이제 첫 번째 사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관련 한국이 연관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2001년도에 있었던 사례였는데 이제 미 해군 소속의 이제 바우디치오라는 이제 그 선박이 있습니다. 이 선박이 이제 해양 조사선 일종의 이제 군사적인 목적의 어떤 해양 조사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서해상의 한국 이의지에서 이제 군사 조사를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한국 정부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야 이거는 우리 사전 승인 없이 우리 한국의 승인 없이 우리나라 이의지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실시한 거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항의성 이제 의견을 이제 제시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미국 측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이거는 한국의 이의지에서 해양과학 조사가 아니라 군사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근데 해양과학 조사는
그 연안국,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군사조사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 행위는 관습국제법상 정당한 행위고 적법한 행위다라고 이렇게 회신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좀 이제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실제 그 활동이 그럼 군사조사냐, 해양조사, 해양과학조사냐 이런 이제 무엇인가 하는 그런 좀 실체에 대한 쪽이 좀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이게 군사조사라고 했을 때 이게 연안국의 동의가 필요한 거야? 아닌 거야? 라고 하는 논란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근데 유엔 해양법 협약에는 별도의 어떤 규정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2009년 사건인데 이제 임팩커블호 사건이라고 역시 미국이 등장합니다. 미국이 등장하고 여기는 반대편은 이제 중국이 등장합니다. 하는데 이제 이 하이난섬이라고 저기 그 중국 남중국해 가는 쪽에, 동중국해에서 남중국해 내려가는 쪽에 보면은 이제 뚝 튀어나오는 그게 있죠. 이제 그 섬 쪽 밑에서 이제 미 해군 소속의 임팩커블호가 이제 역시 비슷한 이제 군사정보 수집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 군사조사기 때문에 중국 이의지라도 여기 자유롭게 우리는 조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을 취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건 자국의 국내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대해서도 위반된다 라고 하면서 이건 우리나라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때 상당히 크게 대치를 했었고, 제가 그래서 옛날 기사들을 좀 찾다 보니까 실제 이제 중국 어선들까지 나와가지고 그 임팩커블호 앞에 딱 이렇게 진로를 차단하고 딱 이게 서 있는 이런 사진들이 이제 몇 장 이제 확인이 됐었습니다. 당시에는 나름 저게 유명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까 이제 군사 조사를 둘러싼 어떤 연안국들의 어떤 해석 문제, 이런 것들을, 해석상의 논란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요즘 들어와서는 또 새로운 좀 더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제 앞서 사실 군사조사라는 부분의 어떤 뭐 일종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군사 정보 수집 뭐 이렇게 이제 좀 더 이제 세밀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주로 어떤 거냐면, 앞서 그런 군사 조사라고 하면 배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활동을 한다는 거고요. 이제 이런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 채택되고 나서 요즘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동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중 드론 같은 것들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좀 영어로 좀 써놓긴 했지만 이제 뭐 부위라고 해서 뭔가 이제 둥둥 떠가지고 바다 위에서 이렇게 둥둥 떠서 이제 뭔가 수집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이제 기구도 있고, 플로팅 플로츠라고 해서 이제 이 친구는 뭐 바다 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제 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제 또 정보를 수집을 하는 뭐 그런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뭐 언더워터 글라이더라고 해서 이제 정말 수중을 이제 글라이더 같이 쫙 다니면서 뭔가 이제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뭐 그런 이제 새로운 이제 장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군사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거는 과연 그러면은 허용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연안국의 동의가 필요한 거냐,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도 앞서 군사조사와 비슷한 유형의 어떤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가 이제 일종의 이지에서의 어떤 군사활동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는 영해에서의, 연안국의 영해, 시베리 영해에서의 어떤 군사활동의 문제를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앞서 이제 이지나 공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크게 해양의 자유가 크게 인정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 반면에, 영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유가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국가의 선박은 무해 통항권을 이제 향유를 한다라고 해서 그 연안국에 일정한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은 자유롭게 신속 계속적으로 이렇게 쫙 이제 항행해 나가는 거,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유엔 해양법 18조에 그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 19조를 보시면 다음의 사항은 유해 통항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앞서 제가 몇 번 봤지만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행사 이런 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보면은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이나 연습, 그리고 뭐 이런저런 선전 행위, 항공기의 선상 발진, 착륙, 탑재, 뭐 조사 측량 활동의 수행, 이런 것들은 유해 통항, 연안국에 해를 끼치는 어떤 통항 행위로 간주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영해에서.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이지나 공해상에서 뭐 이런저런 활동을 했던 배들도, 군함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타국의 영해에 들어와서는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이제 없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근데 이제 영해에 있어 가지고는 또 특수한 또 다른 논란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외국 군함이 어떤 영해에, 어느 나라의 영해에 들어올 때 사전 통보나 허가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어떤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 자체에는 그냥 이렇게 사전 통보나 허가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 자체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어떤 유엔 해양법 협약이 성안되기까지의 쭉 과정 속에서 요런 이제 사전 통보나 허가가 필요하다 뭐 해서 그거를 규정했던 적도 있었고, 이제 그런 논란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이런 논란의 연장선에서 오늘날 비록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규정 자체는 없지만 일부 국가들은 실제 외국 군함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올 때는 사전 통보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그 국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 실행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행이 상당히 또 뭐 적지 않은 국가들이 그 실행을 따르고 있는데, 여기 쓴 것처럼 이제 한국 역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을 보시면, 시행령에 보시면 이렇게 사전 통보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해를 들어갈 때도 사전 통보나 허가를 요구하는 이런 국가 관행들 역시 이거는 인정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영해 들어올 때도 사전 통보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겠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의 논의를 조금 입체적으로 조금 알 수 있는 사실 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가져온 게,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간의 어떤 갈등 맥락에 있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항행의 자유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남중국해에 이제 뭐 언론 보도 같은 걸 많이 보셨겠지만은, 그 남중국해에 뭐 어디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뉴스 나오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항행의 자유작전이라는 건 이제 미국이 봤을 때, 그러니까 앞서 넓은 해양을 이제 해양의 자유를 향유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해양 주장, 앞서 뭐 그런 거죠. 이지에서 군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이 들어와서 군사 활동을 하려면 연안국에 뭐 사전 통보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돼. 아니면 뭐 영해에 들어와 가지고 영해로 통항을 하기 위해서도 사전 통보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국가들의 관행,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이 볼 때는 해양의 그 자유에 반하는, 그래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제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시각을 하에서 그런 요구를 하는 국가들, 특히 중국의 어떤 그런 그 해역 자체의 그런 이제 절차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군사 활동을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일종의 그런 그 국가의 어떤 규범적인 어떤 권위를 떨어뜨리고 뭐 항의를 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활동이 되는데, 이제 이런 해양의 자유작전을 보면은 상당히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군사 활동을 둘러싼 이제 미중 간 시각차, 해양 강대국과 연안국 간의 어떤 시각차, 이거를 아주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어떤 대목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이지에서의 뭐 그런 문제는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중국이 자국의 이지라고 생각하는 곳에 미국이 이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이제 개시를 해서 아무런 이제 사전 통보나 허가 없이 선단을 이끌고 기동 훈련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이지에서 이거는 사전 허가나 통보 없는 군사 활동이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중국은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미국은 이거는 자유롭게 가능한 행위야.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요런 이제 논란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지뿐만 아니라 이제 영해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제가 몇 개 더 사례를 가져왔는데, 영해 무해 통항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뭔가 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저건 남중국해에 있는 이제 한 도서의 12해리 영해에 미국의 군함이 그냥 진입을 하는 겁니다. 사전 통보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전 통보나 허가 없는 영해 진입은 안 된다, 국제법에 반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하지만 미국은 오히려 사전 통보나 허가를 요구를 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어떤 중국의 어떤 그 사전 통보나 허가를 요구를 하는 그런 관행을 이제 어떻게 항의를 하고 또 그 권위를 떨어뜨리고 깨부시기 위해서 어떻게 저런 식의 활동을 이제 주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속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왼쪽이 어떤 영해 진입 시 어떤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거는 약간 좀 그림이 좀 이제 복잡하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약간 이제 틀이 다를 수가 있어요. 틀이 다른데 지금 이제 오른쪽의 그림 같은 경우는 남중국해에 있는 파라쉘 군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 이제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이제 있는 파라쉘 군도라는 곳에 이제 중국이 직선기선을 선포합니다. 군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섬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고 그 외곽을 쫙 이렇게 둘러치는 방식으로 이제 직선기선을 끄어 놓는데, 이 직선기선을 끄었다는 의미는 그 직선기선이 기선이 돼서 그 기선 안쪽의 수역은 일종의 내수와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군도 수역과 비슷한 어떤 그런 내수로서의 어떤 뭐 그런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영해와 유사하게 무해 통항만이 인정되는 그런 수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파라쉘 군도의 어떤 직선기선을 통해서 그 안쪽 수역에 다른 나라 외국 군함이 들어오려면은 사전통보나 허가를 당연히 해야겠죠. 예. 받아야 되겠어.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겠지만, 미국이 볼 때는 이렇게 직선기선을 이렇게 둘러치는 것가 일단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게 미국이 봤을 때는 저기 그림에 보듯이 저기 파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CBL이 영해밖에 못 갖는 그 섬들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둘러쳐가지고 기선을 둘러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중국이 둘러쳐 놓은 직선기선 안으로 그냥 사전 통보나 허가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역시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앞서 그 영해 무해 통항 문제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전 통보나 허가 요거를 둘러싼 논란 뭐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또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되고, 그리고 앞서 저기 직선기선 넓게 보면은 직선기선을 저렇게 둘러치는 게 과연 적법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도 일종의 미국이 군함을 저런 식으로 이제 진입시킴으로써 챌린지하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항행의 자유 작전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신문이나 뭐 어떤 언론 지상에서 재밌게 볼 수 있긴 하지만 해양법의 어떤 그런 지식이 좀 더 들어가 있으면 이게 왜 이래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구나라는 거를 좀 더 이제 재밌게 이제 보실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걸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이제 대강 뭐 사실 이제 법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뭔가 이제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뭔가 이렇게 딱 이런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면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답이 나와야 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뭐 국제법의 다른 분야들도 많이 그렇지만 특히 해양법, 특히 요 해양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부분은 이런 국제법적인 규율 체제 자체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뭔가 뾰족한 답을 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불분명하다라는 걸 일단 가지고 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해석이 어떤 이제 뭐 이렇게 중구난방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규범을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관습상의 어떤 국가들의 실행에 맡겨져 있는 어떤 부분이 이제 군사활동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제가 수중 드론이나 뭐 이런 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거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장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그러면서도 이제 해양 정보, 옛날에는 되게 그 해양에 대해서 다가갈 수 없을 때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그대였지만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거를 더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을까? 뭐 수중에서의 뭔가 뭐 음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지형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잠수함의 이동 경로를 이제 뭐 파악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군사 전략적인 어떤 가치도 상당히 증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새로운 장비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를 둘러싼 어떤 규범 해석상의 어떤 대립 가능성도 앞으로 커지고 있는 지금 추세에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이런 좀 답이 없는 문제긴 한데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이제 뭐 해양 강대국의 입장, 뭐 연안국의 입장, 뭐 이렇게 대립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규범에 대한 어떤 상이한 대립되는 시각들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어떤 해석을 취하고 어떤 실행을 가져가는 게 한국의 국익에 더 부합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제법의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뭔가 새로운 국제법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한 분야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끝으로 여기 제가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앞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 활동 분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앞서 이제 영해나 이의지나 공해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해양법 협약 체제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거에 더해서 이런 그 각종 해석상의 문제들이 저기 종합적으로 녹아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는 앞서 저기 뭐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그 국가들 간의 어떤 대립 관계 이런 것들 군사적인 충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뉴스상으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양법 협약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생동감 있게 보다 이제 해양법 협약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또 좋은 또 토대가 그 주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재미가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끝으로 뭐 이런 제가 글들을 참고를 하면서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고요.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